네, 2월 2일 찐시황 방송.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하게 될 유한타주권 장시영 차장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00학번 요미요미 염요미 차장님 같이 모시고 찐시황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염블리를 쓰시고 계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염요미로 가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그 저거거든요. 그 저기 개미두목이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불려지는 별명이 개미두목이라고 두목 어울리시네요. 임 대표님이 저번에 지어주셨고, 우리 염 차장님은 그 염블리는 또 우리가 똑같이 쓰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염요미, 요미요미 염요미 차장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인사 한번 먼저 하시고. 네. 염염이 염차장입니다. 염요미. 염염이? 예, 염요미 차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익히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도 이제 우리 장 차장님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어요. 방송한 날도 분위기 좋고 그 이후로도 시장은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은 좀 안도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어제 새벽에까지 네. 이제 많이들 이제 기다리셨을 거고, 제 주변에는 사실 좀 그러니까 오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베팅을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오늘 속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시장은 좀, 어차피 뭐 사실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저는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거론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5월에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 뭐 우리가 추가 인상폭, 추가 속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크게 좀 중요해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좀 빠른 시점에 이제 인하 얘기가 나올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1월 첫째 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비슷하게 모든 자산 시장 자체가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생각보다는 또 장 초반 대비 강하지는 않았고요. 좀 왔다 갔다 했죠. 장 초반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매도 포지션을 좀 보여주면서 현물도 사고 현물을 사면서 또 매도 포지션을 같이 선물에서는 같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방향성이 갈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일단은 외국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결국은 좀 플러스로 마감했고,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고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에서, 물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저는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장 후반까지 잘 버텨줬고,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오늘 살짝 저는 좀 쉬어가는 느낌.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분명히 쉬어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살짝 조금 잦아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는 그 어떤 한 섹터가 막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 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준의 어떤 그러니까 피봇이 발동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금리 인상은 계속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차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발언이 관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뭐 그냥 이제는 금리는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끝났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끝났다라기보다 이제는 크게 그 부분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 좀 더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얼마나 빨리 경기 부양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질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더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달러 같은 부분도 사실 생각보다 지금 서서히 정말 많이 내려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정말 종목 장세라든지 이제 기업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매크로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장세가 좀 조금씩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덱스 수익을 네. 추종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느꼈던 네.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런 이 모양새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재참여를 하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달 이제 우리 증권사들 실적 보면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1월 달 워낙에 장이 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로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대기 상태인 거고 언제든지 이제 우리도 이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들 이제 주식 참여자들은 시장을 지금부터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최근에 진짜 여기 화면 한 번만 네. 보여주시면 외국인들이 그 이제 국내 주식을 1월 말부터 해가지고 뭐 왕창 사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개인들은 좀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거든요. 네. 좀 허탈감이 좀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도 그 이제 판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기타 다른 어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을 하든 그렇죠. 차익 아니면 실현자들은 손실을 줄이든, 예, 그렇죠. 줄이든. 그렇게 좀 빠져나간 금액들이 있는데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갔기 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차임께서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이 추세 상승을 조금 더 예견을 하시는 건가요?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빠르게 오를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기대는 하고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종목 내에서 움직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네네. 사실 지금 1월 달 끌어올린 거는 거의 외국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좀 팔았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 장 초반 1월 초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서 좀 밀고 들어온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도 조금 이제 밀고 들어오는 분위기가 좀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채권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점차 이제 주식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좀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신흥국 네.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뭐 1조 달러 이상, 뭐 1조 네. 4천억 달러 뭐 이렇게 유입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를 할 때 네. 이제 당시에는 뭐 양적 완화도 하고 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네. 돈으로 금액이 들어왔다 그래요. 채권과 주식 시장 쪽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금들이 어쨌든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왔고 그게 신흥국 이 시장의 어떤 통화 강세 또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그게 2월 달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이제 차트상에서 우리가 거래소 코스피 지수 같은 200일선을 이제 넘겨놓고 5일선을 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2월에도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수의 기대치?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을 우리가 하더라도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수의 어떤 그런 이 변동성이나 등락이 있었을 때 네.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시고 좀 여기서는 조금 현금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차장님. 네. 사실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도 지금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500을 지금 계속 뚫지 못하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 상당히 좀 네. 답답한 네,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차트는 뭐 삼성전자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지수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제가 산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삼성전자에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지수를 사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대형주를 좀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데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을 지금 우리가 11월인가요? 12월에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제 대형주가 아직은 좀 우리가 느껴질 만큼의 수익률을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관건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얼마나 좀 더 끌고 올라가 주냐인데 저는 지수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하진 않고 그 내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대형주단보다 중형주단에서의 상승폭이 훨씬 좀 컸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형주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는 중형주 쪽에 회복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 그럼 결국은 지수는 크게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2,500선이 만약에 뚫리고 나서 2,600선으로 근접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지금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수가 한번 밀고 올라가면은 정말 또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타임은 2,500선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 주에도 이 정도면 사실 한번 가줬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차장님께서는 지금이 이 과도기의 성격이 어떤 구간인 것 같고 만약 그거를 밀어붙여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네. 거기서 이제 또 불이 붙어서 뭔가 시장의 모양새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참여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네. 조금은 이제 움츠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그리고 달리. 이제 본전이 돌아오면 언제든 나는 팔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그런 매도 세력들이 또 아니 당연하잖아요. 1년간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쵸. 그래도 본전이라도 되면 일단은 나는 좀 빠져나올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도 이제 주식에서 살짝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이제 발을 살짝 빼신 분들도 아직은 들어오기 조금 겁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좀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2,500선, 2,600선을 터치하지 않을까. 결국은 좀 저는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네. 매크로적인 어떤 이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금리라든지 또 통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요소마다 이미 다 작용을 했고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이 상승으로 좀 이끌어졌으면 그걸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다 뚫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이 어제 이제 상승을 좀 크게 하면서 이 부분에서 200일선 좀 다 뚫어놨고 그리고 200일선이 이제 이렇게 길게 쳐져 있었는데 만약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이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배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역배열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그런 나스닥과 비슷한 이제 모양새에서 다 뚫어놓고 요 기로에 서 있고 이전에는 사실은 2,500을 뚫을 때는 그 2,500을 못 뚫을 때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200선이 막혔었고 여기서 이제 뚫어서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 뭐 사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테크 주식 위주의 어떤 빅테크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뭐 힘을 받아주면은 지수 상단을 조금 더 끌어올려보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봐도.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우리가 이제 뭐 벌써 저 테슬라를 보니까 참 많이 올랐죠. 진짜 108달러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1월 초에 108달러 했을 때 제가 테슬라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네. 벌써 지금 180달러까지 그렇죠. 네.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상승분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있어요. 결국은 말씀하신 테크 주식 내에 다 나스닥 내에 들어간 종목들이 다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류 같은 종목들이 나스닥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살짝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저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심리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이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밤에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양키 형님들은 어마어마하세요. 이게 뭐 자사주매입을 해도 400억 달러면은 우리 돈 5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4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시간으로 뭐 한 20%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던 것 같아요. 장 마감하고. 그러면 실은 메타가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200일선을 터치를 한 상황에서 만약 오늘 뭐 갭으로 뚫든 강하게 이 200일선을 뚫고 추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사실 유동성 장세의 어떤 진짜 서막을 알리는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 차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 생각, 차장님이 이제 삼성전자를 안 하셨다시피 저도 네이버 카카오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코로나 때 엄청 좋았을 때 사보진 않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좋아져야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세요? 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반대로 저는 카카오는 매매를 좀 자주 했었던 편인데 좋았을 때, 좋았을 때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 한데 지금은 사실 카카오로 이야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카카오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뭐 카카오 네이버 전반적인 뭐 기술주 상승에 대한 대세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못 찾겠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그 포인트를? 네, 포인트가 아직도 제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의 힘을 받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이제 그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존을 지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무슨 분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시장의 어떤 피봇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좀 밀고 들어와야 된다. 여전히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의 매출이 비중이 큰데 아직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을 뭐 증시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좋아졌다고 해서 기업의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연간 계획이 있을 거고 거기서 광고 수익 갑자기 광고 비용을 늘린다거나 이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이버 카카오의 연간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진 않고요. 그럼 각각의 모멘텀이 새로 붙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미 지났어요. 그 모멘텀이 붙어줘야 될 시점은 이미 지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발견이 안 되면 일단은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이제 개별주들, 그룹주 내에서의 각각의 포인트를 이제 계속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개별주단, 뭐 카카오페이, 뱅크 각각의 종목들이 조금 더 저는 오히려 볼 수 있을 만한 내용거리가 있다.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 주식은 지금 카카오는 지금 바닥인데 뭐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거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페이 최근에 엄청 안 좋은 리포트 나왔었잖아요. 그때 내용은 있었어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박할 만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항상 안 좋은 리포트 나올 때 그 주식을 더 자세히 보거든요. 그럼 바닥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지금까지 적어도 최근 몇 달간은 그 공식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이거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 부분만 개선되면은 언제든지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마디로 저는 지금부터는 각각의 기업의 종목에 스토리가 있어줘야 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카카오보다 그 밑에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마찬가지 생각으로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밸류에이션도 높고 또 플랫폼 주식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플랫폼 주식에 대한 우리가 점수를 준 후하게 점수를 줬던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거니까.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성장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았었죠, 사실은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플랫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된 상황에서 잘 유지가 되는 건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점프업 하는지에 대한 모습,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거고 이따가 이야기할 플랫폼주가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 그 종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으신 그러니까 거고. 이제 같은 플랫폼 주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 매크로는 이미 우리가 1, 2년간 너무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신경 썼는데 이제 매크로보다는 개별단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도 보면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게 12월 달 한 달만 보면은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파는 걸 이제 개인과 기관이 좀 받았다가 네. 이게 1월 달부터 좀 바뀌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안 보다가 방금 네. 봤어요. 방금 수급을 한번 봐봤는데 이제 확연하네요. 네, 12월은. 그래서 1월로 가니까 이게 1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수급을 보니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수급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오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350만 정도를 매도를 한 거를 기관인데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그거를 네. 다 쓸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수급을 확인하니까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파셨고 이번에 연기금 외국인까지 좀 외국인들이 붙어주면서, 붙어주면서 예, 예. 같이 붙어주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은 쌓인 매물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많이 사셨으니까 매수를 많이 했었었고 이 매물들을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뚫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장님 생각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플랫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 독점이라는 과점이라는 어떤 그런 이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가능한 영업은 하겠죠, 차장님 말씀처럼. 근데 이게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경쟁자가 없다는 네, 부분이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에서는 유가에는 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 뭐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걸 뺏어올 수도 없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자구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페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카카오페이에 사실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증권사에. 저는 사실 위협을 느꼈었어요. 카카오페이 증권이 만약에 진짜 MTS를 활발하게 한다면 우리가 토스가 처음 나올 때 엄청 긴장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1년 전이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 물론 그 1년여 동안 워낙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저는 어떻게 보면 매력도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채우지 못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있었죠. 물론 카카오페이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임원들의 매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기업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업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 색깔이 좀 없어요. 그냥 결제를 하긴 하는데 카카오에 연동된 결제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전환이 된다면 주가의 매력도는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겠네요. 두 주식 모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는 좀 힘들고 모멘텀이 좀 생기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앞서 이제 특징 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쓰셨었어요. 그러니까 네.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둔화됐다라는 부분이고 표현. 그러면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살짝 다른 쪽으로 다른 주도 섹터가 살짝 또 자리를 뺐나? 라는 고민이 될 거고 왜냐하면 단기간에 또 오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죠. 지난주부터
LG엔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시장에서 화두였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이제 우리 서주 물량은 더 이상 쉽게 한 번에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장에서 쏙 들어갔고 그 얘기는. 네. 그러면 LG엔솔이 버텨주긴 했는데 나머지 이제 호재들이 있었던 뭐 포스코 우리가 그 일주일 사이에 또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 이슈가 큰 이슈가 있었고 그런 이슈들을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여주는 수준인데 여기서 2차 전지내에서 순환매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아주 센 뭐 차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좀 유의미한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 워낙에 지난 한 주 동안 강세였기 때문에 다른 소재 주단에 움직일 수 있을 거냐라고 한 부분에서 뭐 최근에 뭐 동박이라든지 분리막 쪽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뭐 8%까지 올라주면서 차트도 역시나 SKI 테크놀로지 차트도 지금 이제 돌려놨어요. 조금씩은 돌리려고 하는 포인트인데 살짝 이 구간만 넘어준다면 반등이 올 수 있고, 근데 이제 동박 분리막은 작년에 워낙에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황에 대한 개선세 올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움직여주겠죠. 반드시 기술적 차트로만은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지켜보는 부분이고 2차 전지는 저는 여전히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쉬어갈 수 있더라도 종목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내에서 좀 잘 움직였던 게요. 폐배터리가 또 움직였거든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같은 경우가 또 보면은 세비캠 같은 경우 오늘 9%, 12%까지 찍고 다 똑같아요. 거의 동일해요. 1월달 초 대비해서 거의 뭐 한 종목당 20%씩 이상씩 다 반등을 해줬고 세비캠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일하이텍도 비슷한 뭐 엇비슷한 패턴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쪽에서 그만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양극재를 통한 양극재 단이 잘 가면 결국은 원재료 단에서 또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도 한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은 시장에서 그 부분이 막 이야기가 되고 있진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소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리마인드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2차 전지 섹터가 좋았을 때 어떠한 순환매 과정을 겪었나? 지난 작년간 2차 전지 순환매 과정은 이제 제가 몇 번의 패턴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셀업체, 그러니까 순서대로 셀업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라든지 전해질 약간, 동박, 그리고 이제 그다음 폐배터리까지 장비주까지 가는 순환매 구조였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좀 끊기고 가요. 앞단에서만 살짝 하고 그냥 넘어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제가 순서대로 셀 위에서부터 셀 소재단에서도 소재단, 양극재, 뭐 분리막, 동박, 그리고 뭐 그때 원재료단, 네. 그리고 장비.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싹 흐르는데 요즘에는 위에서만 하고 지나가 버린다. 셀만 하고 끝나버린다. 셀하고 양극재만 살짝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상비단까지 오지도 못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좀 갔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완벽하게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2차 전지는 저는 그 사이클대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실한 그런 순환매가 아직은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럼 여전히 대형주라든지 윗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쪽에서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쪽에서 세비캠이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좀 세게 간 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호해수 물량 6개월 차가 다 돼가요.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데 보호해수 물량을 갖고 있었던 모 증권사의 지분이 블럭딜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건데, 그럼 일단 주가가 조금 끌어올려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좀 올리고. 네, 대기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물량인가라고, 이게 순수하게 갈등에서 간 게 아니고, 어떤 사전 작업? 네, 사전 작업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스케줄상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라는 좀 고민이 좀 됐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한 달 동안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저는 살짝은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 쉬어갈 것 같다는. 살짝 부담스럽고 여기서 지수도 쉬어갈 때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좋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좋았던 종목들은 또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지금 나왔었거든요. 포스코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은 각자의 악재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회복력이 훨씬 더 빨랐고 그래서 2차 전지단에서는 확실하게 아직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셌었는데 차트 좀 보니까 네. 고점에서 뭐 이게 전고점의 네, 전고점. 이 수준을 뚫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그 뉴스 나오면서 대량의 이제 네. 음봉의 매도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그러면 네. 뭐 기술적으로 봐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듯한 쉬어갈 수 모양새일 있고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전고점을 근접했기 때문에 음. 다시 쉬어가더라도 전고점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제 리포트를 제가 한번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부분, 포스코 케미칼 엄청 좀 홀대받았었던 종목이에요. 13만 원, 작년 1분기,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3만 원, 14만 원을 못 들고 갔었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퍼가 너무 높다, 너무 고퍼다라고 했었고 결국은 다시 이제 반등이 오고 주목받았던 거는 언제부터냐? 그럼 원재료 포스코홀딩스가 원재료 수급하잖아. 포스코홀딩스에서 원재료 대주는데 어떻게 다른 종목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가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 오르기 시작했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강산도 갖고 있대, 염호도 갖고 있대, 결국 그런 거였어요.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리포트를 쭉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2차 전지 쪽으로 맞춰졌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다 받는 건 포스코 케미칼인 거예요. 포스코홀딩스의 비상장 자회사인 포스코 리튬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포스코 화유와 그 합작을 맺은 그 기업이 있는데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비상장 회사 이제 갑자기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목 역시도 다 포스코 케미칼을 위한 저는 작업이다라고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종목도 쉽게 상장시키기 쉽지 않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포스코홀딩스와 나머지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모든 혜택은 포스코 케미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가시화돼가고 있는 거고 이미 그 부분이 보여졌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포스코 케미칼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밖에 지금 좋은 모습을 봤으니까 지금 이럴 때 따라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차트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고점을 만들고 조금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터졌는데 에코프로비엠은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냥 이 상승 이제 편차가 조금 있었는데 그제부터 이제 장대 한봉 하나 만들고 오늘도 4% 넘게 이제 오르는데 이제 거래를 좀 동반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수급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양극재 쪽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 잠깐 쉬는 동안 이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그런 거죠. 포스코 케미칼 나온 뉴스 터진 날 오히려 하락했었잖아요. 일단 했었고 근데 이제 장 중반부터 돌리더라고요. 4%까지 빠졌다가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반전. 어차피 같은 양극재인데 양극재 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은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지금보다 한 10만 원대 초반? 이럴 때는 에코프로는 반면에 그래도 가격대를 잘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우리가 에코프로의 시총을 계산할 때 결국은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에 대한 지분율에다가 할인율까지 해서 그런데 에코프로의 현재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의 시총 대비 에코프로이 더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 근데 거기에다가 포스코 케미칼의 악재가 아닌 악재를 맞고 나서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에코프로 동반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리스크는 지수와 그리고 단기간에 포스코 케미칼이 시장을 이끈 그리고 LG엔솔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이를테면은 우리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 스윙을 좀 치잖아요. 네. 매니저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이다. 그러면은 어느 날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에코프로 BM 숏, 포스코 케미칼 롱, 또 어느 기간에는 포스코 케미칼 숏, 에코프로 BM 롱,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먹히는 구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포스코 케미칼이 잠깐 좀 이렇게 수익 차익 실현 좀 한다고 하면 에코프로 BM 쪽으로 잠깐 롱이 들어와서 뭐 일시적으로나마 뭐 한 포스코 케미칼 올라가는 것만큼 좀 수익률을 좀 주지 않을까,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또 LNF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세 개가 다 엮이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LNF는 뭐 테슬라 덕분에 빠졌다가 덕분에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LNF랑 에코프롬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포스코 케미칼 오른 만큼 더 잡아먹기 위해서 더 올라가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그 부분보다 단기적으로 저는 또 막 혹시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오랫동안 우리가 또 헤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따라가지는 않을 것 그럴 같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양극재 아닌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순환매가 적용이 되느냐 전체에 다 대주느냐 아니면 윗단에서만 지금 하고 다른 섹터로 아예 넘어가는 주도 섹터가 넘어가느냐에 대한 저는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셀이 좀 올라오고 양극재 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만 그냥 끝내버리고 그 밑단으로 좀 가지 않아 버릴 수도 있는 고민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2차 전지와 또 폐배터리 그리고 일반 또 뭐 그 다른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 정리를 잘 해주셨고 우리 차장님께서 OCI나 하나솔루션 이제 올해 또 사실 그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 내의 투자나 이런 부분도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섹터라든지 어떤 부분이 지금 가느냐. 한 달 동안 근데 움직였지 못한 게 신재생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재생 쪽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에 반응한 건 OCI였죠.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 최근 한 일주 동안 15% 정도? 중국에서 뭐 신재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패널 가격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OCI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저는 오히려 주목한 부분은 이제 하나솔루션이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리포트가 오늘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잘 이쁜 그림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좀 저희 PC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했고 이제 말씀으로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은 결국은 이제 미국 내 비중인 거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 이제 4분기 당연히 작년 연간 실적이 워낙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럼 올해 얼마나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결국 작년부터 연간으로 태양광 부분에서 흑자로 돌린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컸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의 비중 그리고 태양광 내에서의 지금 매출액이 2023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은 살짝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해요.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근데 영업이익은 사실 한 20-3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태양광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케미칼 부분에서도 조금씩 이제 수요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하나솔루션은 케미칼 쪽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는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결국은 미국 내에 얼마나 빠르게 침투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이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비중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늘릴 수 있냐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판매 비중이 미국에 30% 정도 됐는데 2025년까지 70%까지 늘릴 전체 시장에서 하나솔루션 내에서의 매출액 네, 비중에서 미국 내 비중을 태양광 쪽에서 미국 내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30%하고 나머지는 국내하고 뭐 이렇게 뭐 유럽이나 뭐 중국 뭐 이쪽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서 네, 전체 매출 비중에서 케미칼이라든지 뭐 태양광 다 그 내에서 네, 미국 내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제 미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태양광의 수요가 19기가와트인데 2026년 44기가와트 연간으로 한 23%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몇 배 정도 그 미국의 태양광 성장률을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을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12기가와트 정도를 지금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2025년 2년 후네요. 2년 후에는 19기가와트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보다 더 큰 성장폭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태양광 쪽에서 또 유리한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신재생이건 2차전지건 다 밸류 체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 모듈 셀업체들의 가격이 좀 판가가 좀 수익성이 좌지우지 됐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이 폴리실리콘 쪽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했잖아요. 네. 확보를 한 거는 그 REC 실리콘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REC 실리콘이 지금 2018년까지는 폴리실리콘 생산을 했다가 중단을 한 상태고 내년 정도부터 다시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기로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하나솔루션이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하나솔루션의 수익률은 잡히진 않는데요. 영업이익은 잡히지 않고 한화 쪽으로 하나 쪽으로 잡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원재료 수급, 폴리실리콘 수급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물론 뭐 OCI랑 지금도 이제 계약은 맺어져 있지만 그러한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 역시도 태양광에서의 수직 계열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솔루션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 항상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조정도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일단은 지금 견조했네요. 하나솔루션 그래도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편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워낙에 저점도 사실 우리가 좀 보기 싫은 저점까지 좀 봤어요. 이 4만 원 이때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솔루션에 4만 원대까지 빠졌던 이슈가 있었고 다시 좀 빠르게 반등은 오고 있는데 지금 5만 원 선 돌파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오거든요. 태양광 쪽을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뭐 OC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도 지금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는 아직 안 올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 대기 상태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살짝 쉬면 신재생 쪽이 다시 한번 좀 살짝 또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최근 이제 하나솔루션 리포트도 별로 없었고 시장에서 별로 없었는데 오늘부터 조금씩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플랫폼 주식 있다고 하셨죠. 우리 또 요거는
저도 좋아하는 주식이죠. 또 아이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한 번도 이 플랫폼을 써보진 않았지만.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처음에 한 두어 번 해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점에서는 이거에 미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 그 에스파 멤버들하고 이렇게 이게 주고받더라고요. 주 고객 측이 10대에서 2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 네. 8, 90%는 10대에서 20대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 10%를 담당해 어떤 주시는 건지 해보다가 빠져드신 아. 거죠.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분이 이게 그렇게 좀 중독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팬심이 있다 보면 이게 나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자를 그렇죠, 주면 그렇죠. 밥 먹었어 하면은 근데 뭐 오빠 뭐예요 뭐 이렇게 보내주는 게 그럼 착각이 되는. 그게 이제 팬덤이고 그게 팬심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나만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이지만 이게 행복감에 빠져서 계속 네. 하게 되나 봐요. 예. 어쨌든 네, 종목 말씀해 주시죠. 이제 종목은 디어유고 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디어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엔터주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성장성을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시점이 어떤 이슈 있었죠? 유니버스 네. 인수였었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라고 좀 사실 조금 살짝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뚫고 올라갔던 게 기다렸던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도 얘네가 하려고 했던 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디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어요. 1년 전까지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게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출시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또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좀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추구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왔거든요.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중국 내 이제 중국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그 안드로이드를 뚫어야 되는 뚫어야 건데 되는데, 네. 그게 1년 전부터 네, 뚫는다 했었어요. 네, 작년 1분기부터. 근데 못 했었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좀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그게 이제야 뚫렸으니 이제나 뚫렸으니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좀 성장폭을 확 보여줄 수 있느냐. 근데 디어유 이제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지금 한 구독자가 뭐 180만 네. 정도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중국 수요 그 안드로이드 출시가 되면 300만 정도까지 더블이네요, 바로. 거의 뭐 거의 더블 가까운 느낌인 거고 지금 이제 입점이라고 하죠. 입점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만약에 뭐 중국 아티스트라든지 뭐 일본 아티스트까지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플랫폼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꽉 차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데 저는 디어유 같은 종목은 제가 그때 디어유 너무 저도 너무 아쉬운데 22,000원대에서 제가 모 방송 가서 추천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제목을 달라 그래요 항상. 거기서 플랫폼이지만 괜찮아 였거든요. 플랫폼이지만 지금 아직도 먹을 게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의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엔터 쪽의 플랫폼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상장해 있는 종목으로는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성이 더 보인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제 오늘로서 일단은 매듭을 지어졌어요. 나올 소재들이 다 나왔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다른 내용들이 또 추가로 붙어줄 수 있느냐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럼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디어유가 또 SM 결국은 SM 자회사니까 뭐 같이 뭐 SM도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디어유랑 위버스가 양강 구도인데 위버스는 하이브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물론 YG는 네. 같이 들어가 네. 있지만 물론 마찬가지 그쪽도 키우겠죠. 하지만 거기는 상장이 안 돼 있다라는 점. 디어유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둘이 만약에 경쟁을 하면 할수록 디어유는 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네이버가 중간에서 이렇게 꼼수 부려가지고 네. 그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YG도 거? 사실은 네. 같은 저거였다가 이 네이버가
YG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하이브 쪽하고 같이 이렇게 네네. 위버스 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SM하고 JYP는 이제 네, DOE의 그렇죠. 버블 쪽으로 DOE 로 가게 가고, 되고 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나뉘는 그렇게 파가 나뉘고는 갈린 파가 갈리는 갈린 이렇게 거죠. 됐다고 예. 하던데 네.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네.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위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DOE의 버블이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렸듯이 네. 위버스도 정말 좋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위버스, 거기도 뭐 한 700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위버스는 문제는 네. 위버스가 아무리 좋아도 하이브의 영향력이 하이브 내에서 영향력이 네. 워낙에 작다 보니까 네, 네. 하이브가 조금 오를 거고. 아, 네. 주가의 상승 네, 베타 개수를 네, 생각을 했을 해보면 때는 DOU는 만약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DOU는 더 먼저 상장이 돼 있으니 네, DOU는 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음. 해서 DOU는 계속 그 엔터 쪽에서 지금 엔터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단순히 아티스트 하나가 아니에요. 그 기획사에 누가 있고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제 플랫폼화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다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엔터 기획사로서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좀 평가받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 DOU가 점점 더 좋아지지 이제 않을까. 뭐 똑같이 이제 국내 이제 컨텐츠에 특히나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네.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DOU가 다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뭐 한동안은 그러지 한동안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지겠네요. 그다음 또 하나 지오소프트도 오늘 또 특징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네. 디어소프트는 다음 주에 이제 올해 2월에 그 상장 예정인 종목이고 다음 주에 기관 수요 예측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뭐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받기는 시작했어요. 지어소프트의 자회사인 오아시스가 상장을 하죠. 예. 아침 새벽 배송하는 네. 그 마켓컬리 같은 회사인 거죠? 네, 사실은 마켓컬리가 먼저 좀 가줬어야 됐고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어소프트 그냥 오아시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컬리와는 비교가 사실 좀 안 될 정도로 아직은 좀 외형 성장은 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컬리가 상장을 좀 못하고 있죠. 기업의 가치를 계속 깎아먹기 때문에. 작년 초만 하더라도 4조 정도 기업 가치를 받았는데 지금 거의 1조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컬리가 그 사이 동안 또 수많은 또 경쟁자들이 또 배송 내에서 이커머스 내에서 경쟁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컬리가 독보적인 지금 상황은 좀 아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컬리는 상장을 일단 포기하고 있는 포기라기보다 연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아시스가 먼저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수요 예측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아까 컬리가 지금 기업 가치가 1조까지 빠졌다라고 했는데 오아시스가 이번에 이제 공모가 밴드로 봤을 때 9조에서 1조, 9천에서 1조 사이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기관 수요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좀 생각보다 요즘에 좀 신규 상장도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예측 결과 잘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오아시스를 안 써보셨죠? 모르시죠? 아니요, 저 마켓컬리도 하고 오아시스 해봤었어요. 아 진짜? 그 처음에 하면은 100원짜리 살 수 있게 하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애기 엄마도 네. 마켓컬리를 가끔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쿠팡이고요. 90%가 그렇죠. 쿠팡이고 네, 쿠팡. 아시잖아요. 저희 네, 이제 또 쉽지 맞벌이 않아요. 하는 네. 사람들은 네. 장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90%가 쿠팡이고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조금 약간 고가고 물건의 질이 좀 네. 좋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싸게 파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런 이제 이벤트로 활용을 많이 했었죠. 컬리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컬리하고 오아시스 이벤트용으로만. 이벤트용으로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럼 냉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네. 오아시스가 컬리의 성장세도 중요하지만 오아시스의 성장세도 엄청 좋은 게 2019년부터 이제 이 온라인 쪽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고객 수, 가입자 수겠죠. 네. 20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지금 현재 시장을 130만까지 늘렸고 네. 올해 상장 후에 300만까지 늘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성장 면에서는 성장성 면에서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들이 좀 있겠네요. 네네.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싸게 팔고 또 이렇게 한 일단 좀 명을 끌어들이는, 한 명을 네. 뭐 초대를 하면 뭐 뭐 이렇게 쿠폰을 좀 받고, 주고 받고. 이런 이게 것들이 지금 좀 많더라고요. 실수요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어렵죠. 있겠다라는 예, 부분이 예. 있는데 근데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두 번 이제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 한 번 들어가면은 여기도 좀 충성 로열티가 좀 있는 예, 사이트인가 있는 보네요. 편이에요. 거기는. 쿠팡은 편의성 면에서의 네, 네, 충성도가 높다면 네. 오아시스는 품질적인 부분에서 아, 가격적인 부분에서 물건이 괜찮다. 네, 물건이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그 물건이 괜찮다라는 부분은 이제 직거래, 직배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아시스는 일단은 기업에는 되게 좋아요. 기업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알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러려면 대기업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지분이라든지 한때는 뭐 한때는 오아시스 지오소프트가 카카오랑 좀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살짝 지금 빠져나간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대기업과 협업이 되고 있는 게 이랜드 리테일 쪽하고 그리고 뭐 KT 쪽하고 이제 같이 뭐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걸 엮겠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홍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성장을 좀 늘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이제 상장 후에 본격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있는 정말 내실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좀 빵 터져 한마디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쿠팡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손정희 회장이 있었으니까 버텼던 것처럼 마켓컬리라든지 이제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업체들은 실은 사실은 자본력 싸움이거든요. 네. 돈의 자본력 싸움이고 적자를 얼마만큼 버틸 수 수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걸 다 버티고 나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뭐 네. 아마존이 옛날에 성장했던 것처럼 그걸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네. 부분.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이 뭐 자본 투자라든지 또는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 또는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전 사실 가장 기대했던 가장 그림은 이제 카카오도 이제 이커머스 쪽을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사실 좀 시장에서 좀 그렇죠. 외면했었고 네. 갔다가 이번 상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우리 염 차장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종목 상담이 하나 있네요. 그 위메이드 평단 45,000원 비중 10%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은데 기다리면 본전은 올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메이드를 지금 사실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는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해외 상장을 한다,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이 해외의 큰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그 이슈로 다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메이드의 본업인 게임 쪽에서 네.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한국의 어떤 다른 어떤 게임즈, 그러니까 한한령을 좀 이것도 좀 없애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판호들도 몇 가지 이렇게 내주고 있고 OTT에 국내 드라마도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적자폭을 조금 본업에서 게임으로 해서 적자폭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워낙 이제 미르라는 게임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유명한 게임이니까 그 부분만 될 수 있다면 코인 이슈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요 구간 있잖아요. 갭으로 하락한 요 구간, 코인 이슈로 갭으로 요 하락한 구간 정도까지는 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항상 이제 기본적이거든요.
갭 하락과 갭 상승은 언젠간 메꾼다예요. 언젠간 메꾼다인데 짧은 기간 내에 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유동성 장세에 이 희망이 다시 한번 좀 부풀려져 와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한다면 요 갭 부분은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하면 평단 45,000원인데 요 갭이 5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날 종가가 빠지기 전날 갭 하락하기 전날의 종가가 56,200원인데 요 부분을 한 번은 메꿔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5,000원 이상은 한번 가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파락한 말씀하신 대로 개파락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그 개파락한 요인이 해소가 되는 돼야 부분인데 되는 건데 개파락한 우리가 이유가 코인 때문에였었는데 가상화폐 때문이었는데 가상화폐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결자해지라고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 모멘텀을 그렇게 봐요. 그게 개파락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메꾸고 네. 워낙에 위메이드는 체인을 가지고 사실은 고밸류를 받았었다가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악재까지 다 터지면서 개파락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상장하는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그게 해외 거래소에 다시 상장했었을 때는 그때는 뭐 200을 손 들고 7만 원, 8만 원도 가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예측하는 어렵다고 하면 올 한 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또 국내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좀 환호를 받기 네. 시작하면서 또 위메이드 자체에 나오는 신작 게임들이 뭔가 시장에서 조금 실적을 내주기 시작하면 요 정도는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본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메꿔줘야 될 수 있다, 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P2E에 대한 또 다시 한번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게임주에서 그 얘기가 아예 빠지는 게 더 오히려 네. 그게 더 좀 깔끔하게 가지 않을까. 오히려 뭐 말씀하신 중국 판호라든지 신작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메꿀 수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매매를 안 한 지도 한참 오래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올라갈 때 사실은 위메이드를 수익을 본 게 아니라 빠질 때 좀 매매를 조금 해가지고 좀 이게 단기 반등으로 좀 수익을 냈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쪽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또 염염이 이 차장님께서도 이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또 이 실시간 채팅창에 또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럼요. 보니까 네. 반가워서 인사할 뻔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빠르시고 너무 정신없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워낙에 또 많이 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한 분만 보시면 됩니다. 두세 분만 딱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 아니면 거기다가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써주시면 질문 막 올라와요. 그럼 다 없어지잖아요. 빠른 시간에 한 두어 개만 딱 찍어가지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명, 저는 이따 오후에 좀 회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회식이 중간간이라도 오셔야죠. 중간에 술 먹다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오후에 라이브 실시간 테스트에서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차장님 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2월 이제 시작됐고요. 지금 2월에는 어떻게 시장이 갈지 저도 사실 좀 일단 벌써 또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래도 지금은 일정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좀 장세다 아닐까. 매일 아침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좀 1년 동안 힘드셨던 부분이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방송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좀 즐거운 이슈 찾아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귀엽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역시 귀여웠어요? 요미요미 염요미 그냥 이게 붙여보려고 한 거예요. 네, 억지로 만들어주시는 느낌이 좀 나네요. 아니요. 제가 귀엽다는 말 잘 못 듣거든요. 아니 되게 예쁘시다, 뭐 예쁜 분들은 방송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또 오늘 고생해주신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저희 이 커플이 나와서 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